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김종윤, 임혜선, 혜선이 중간고사 보느라고 준비 많이 했었어요. 전민섭, 정인하, 신선주, 다들 잘 지내죠? 그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호관찰이 도입되고 발전되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교재가 있는 학생들하고 처음 읽었던 때가 있었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서문에 이 책의 주 저자인 정동기 차관도 하셨고 우리나라 보호관찰을 도입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를 하셨던 분이죠. 검사 출신에. 자,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이란 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임의적이었겠죠. 뭔가 보호하고 뭐 지원하고 또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원조해주는, 감싸주는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임의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임의적인 것과 유권적인 건 뭐예요? 하는 거. 그렇죠. 유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해석해내고 적용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 우리가 유권적으로 한다. 유권적이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어떤 기원, 어디를 기원으로 잡을까는 분명치 않지만 뭔가 그렇게 따뜻하게 수용자를 대했던 그런 시기라면은 일제강점기에 유사보호관찰제도에서 기원을 찾기도 해요. 어, 이게 1911년 서울에 재단법인 사법보호회가 설립되면서 갱생보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초기에는 갱생보호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갱생보호는 뭐냐면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소위 출소를 했어요. 형기를 마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일정한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잠잘 곳이 부족해요. 잠잘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범에 노출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 보호하는 게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래 어떤 의미였던 보호관찰보다는 어떤 갱생보호적인 그냥 출소자를 좀 먹여 살리는 네가 잘 곳이라도 있어야 먹을 것이 있어야 뭔가 돈벌이가 있어야 재범을 안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다가 이제 소년법이 개정되고 보호관찰이 거기에 이제 근거 규정이 편입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의 어떤 기원을 두고 있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1942년 조선소년령과 조선교정원령의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의미의 소년보호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소년범의 처우에 있어서 획기적인 법제도 발전은 무엇보다도 소년법의 재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됐다가 1963년에 1차 개정되고 그때 개정될 때 이 개정법에서는 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의 하나로 보호관찰 처분을 하도록 규정해서 처음으로 보호관찰이라는 용어가 법문화되었다. 1963년에 보호관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냐하면 이때도 그 용어들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일본에서부터. 그런데 이에 관한 절차 및 내용 등을 규제하는 보호관찰법이 없었다는 거죠. 제정되지 않았다.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건 뭐겠어요? 상당히 임의적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 보호관찰에 처하는 처분은 진정한 의미의 보호관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소년법상 채택된 보호관찰 제도는 지도 감독 및 원호 등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실시 방법과 세부적 시행 규정이 마련되지 못해서 보호관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유사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에 사회안전법을 제정해요. 이 법의 하위 지침에 보호관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9년에는 이 법을 보안관찰법으로 개칭을 해요. 같은 법에서는 현재의 보호관찰 제도와 유사한 보호관찰을 규정했는데 그러나 이는 명칭만 유사할 뿐이지 범죄자의 교화 개선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우리나라 그때 그 보안관찰법은 사회 안전만을 강조하는 순수한 보안처분 제도였다. 여러분과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이번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또 이제 1980년에도 사회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도 그때도 보안처분의 성격이었다. 여러분들이 보호감호서 이야기 들었겠지만 그때도 보호란 말만 썼지 사실은 뭐예요? 보안처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호관찰이 이제 출범이 준비되는 건 자료 한번 바꿔볼까요? 우선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잠깐만요. 내 화면을 잘못 잡네요. 자, 아무래도 내가 적어놓은 걸로 다시 한번 보는 게 편할 것 같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제가 확인할 때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이는 걸로 확인은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지는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는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호관찰에 대한 출범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한 게 1981년부터예요. 이때는 법무부 보호국이 이제 신설되면서 법무부의 보호국이 당시에 신설이 돼요. 81년에. 그래서 82년도에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으로 그때 보호관찰 제도 전면 도입 연구가 채택되면서부터라고 우리가 이제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호관찰이 시험 실시를 하게 돼요.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방침이 확정되면서 제도 도입에 앞서 보호관찰 시험 실시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했겠죠. 대두하고 1983년 1월 27일자로 보호관찰 시험 실시 지침이 제정되었다. 지침이죠. 법무부에서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호관찰 시험 실시 지침에 따르면 시험 실시 대상은 가석방자 중에서 당신은 갱생보호적인 성격이 있다. 갱생보호법에 의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그 관장기구를 갱생보호의 지부장으로 하면서 갱생보호의 직원 또는 갱생보호위원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 직접 그런 게 아니고 시험 실시한 거예요.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갱생 보호에 맡겨서 지부에 맡겨서 그래서 이제 1983년부터 88년에 걸친 시험 실시 결과 법무부는 보호관찰 처분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걸 통해서 이제 보호관찰이 우리 이제 법제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관찰 법제화는 이게 이제 육공화국 이때 출범할 때 당시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때죠. 대선 공약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좀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이때 보호관찰의 역할은 이제 비로소 어떤 부분이냐면 본래적 의미라 그럴까요? 우리 태동할 때 보호관찰이 미국에서 원조, 지도, 감독이란 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선행을 장려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 관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호관찰이 제정이 언제 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1988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 제도 도입 준비회를 구성해서 보호관찰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1988년 되어서 3월달에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결국 이제 그때부터 뭐 세미나 등을 개최하다가 1988년 11월 10일 보호관찰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보호관찰법은 1988년 12월 15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그해 마지막 날 1988년 12월 31일 날 공포가 돼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호관찰법은 그렇게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공식 출범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보호관찰소가 제정이 되고 보호관찰소가 개청이 되고 그러니까 이때가 된 게 이제 다음 해인 1989년 7월 1일부터 보호관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호관찰 제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 둬야 될 게 우리나라 보호관찰법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소년범에 한해서만 전면적으로 적용되었고 성인범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1989년 3월 25일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감호소, 가출소자, 가석방자, 치료위탁자 등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보호관찰이 시행되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1989년 법이 이제 1988년 12월 31일 날 공포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실제로 도입해서 시작된 것은 공식적 업무가 개시된 날은 다음해 1989년 7월 1일이다. 이때는 전국에 이제 12개의 보호관찰소와 6개의 지소 등 총 18개 보호관찰소가 이때 개청이 되는 거죠. 초기 보호관찰의 특징은 주로 이제 그래서 소년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교육적 조치, 선도 활동 이런 걸 강조하고 당시에 이제 보호관찰 시작되면서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이제 감별소 뭐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조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보호관찰이 이제 발전되는 단계들 도입되고 이제 어떻게 정착되고 오늘날에 이르렀을까? 대한민국 보호관찰의 발전. 1995년부터 1997년은 성인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 및 정착기입니다. 그 도입 배경에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해봤더니 실효성이 있어서 이제 보호관찰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보호관찰법을 제정하고 소년범이 시작했는데 1988년 소년법 개정과 보호관찰법의 제정으로 그때 도입된 우리나라 초기 보호관찰 제도는 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
중심으로 운영되었었죠. 그 이후에 소년범 재범률 감소가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년법원에서 소년범죄 대책으로 선호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소년범 중심의 보호관찰 제도 도입 이후에 법무부 보호국에서는, 당시에는 보호국이죠. 지금은 범죄예방정책국이죠. 1992년부터 성인 보호 관찰 제도 확대 준비반을 가동해서 이제 연구와 법안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1900 보호관찰, 성인 보호관찰 시험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1994년 1월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1995년에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 성인 형사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게 되었다. 형법 개정이 그 전에 이제 있어야 되니까 95년에 형법 개정을 한 이후에, 그래서 법원 형사부에서 재판하는 성인 대상자에게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조건으로 보호관찰 그리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때 형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법 제62조의 2조 1항에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제2항에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잘하고 있으면은 지금도 그렇게 보호관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들 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은 형법의 보호관찰 관련 규정의 편입에 맞춰서 형의 유예자들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96년 12월 12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성인 전국에 이제 소년범만이 아니고 성인범까지 전부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전에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통합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예 집행 절차 등을 보완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거죠. 이제는 따로 있었던 갱생보호법까지 통합해서.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갖게 되었고, 모든 성인 형사범에 대해서 보호관찰이 확대 실시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렇죠. 96년까지 법을 다 개정하고 97년 7월 1일부터. 좀 더 살펴볼까요? 즉 그동안에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근거와 집행 담당자에 대한 규정이 소년법에만 한정되었던 것을 일반 성인 형사범에 대한 형사 절차상 하나의 판결 수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이제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의 형법 개정 초안에는 판결전 조사 제도 성인 형사범에 대한 확대를 규정하였으나 국회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아직 법원 행정처의 강한 반대로 규정이 삭제되면서 미완의 과제로 그때 남게 되었다. 소년범에게는 판결전 조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판결전 조사 제도는 양형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보호관찰이나 다른 교정 쪽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성인까지 확대하지 못했다.
보호관찰 제도가 이제 제재 조치가 중점 추진하게 되게 되는데,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이제 한 5년여가 지난 1995년부터는 보호관찰 실시에 있어서 준수상 위반자의 제재 조치가 좀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97년 성인 형사범죄의 보호관찰 제도가 확대 실시를 앞두고는 재범 억지력 제고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그때부터 좀 우리가 서서히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인 형사범에 대한 확대 실시 때문에도 했고,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형사 정책의 강경화, 보수주의적인 그런 기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996년부터 약 2년간은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의 제재조치 실적이 제재조치를 이제는 보호 원조가 아니라 그게 평가 비교되는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재조치 강화 정책이 시행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개청일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교육활동 이런 부분들 보호조치적인 것들만 있었던 것을 전개하던 보호관찰소 업무 내용과 분위기가 또 직장 분위기마저도 굉장히 강경노조로 제재 쪽으로 급변하게 되었다. 아무튼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1997년부터 성인에게 확대되었으니까 전면 시행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제도에 급속한 어떤 성장기를 갖게 돼요. 많은 제도들이 도입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관찰에 대한 기대, 보호관찰을 통한 형사사법의 운영이 중요성의 강조, 확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가장 많은 증가 비율을 보인 것은 사회봉사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들어서 중요한 중요한 제도들의 도입, 예서는 막 발전이라고 하는데, 발전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꼭 다 발전일까 하는 부분, 변천, 확대, 많은 것의 도입, 성격의 변화, 보호에서 제재로 이런 걸 전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보호관찰 제로 자체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 제도의 도입, 형사사법에서의 중요성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틀림없이 이제 발전이란 표현도 맞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특기할 만한, 기억할 만한 어떤 제도 도입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도입해요. 한편 보호관찰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와 관련된 다른 법률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같이 부과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강명령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당시에 규정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또 도입된 것들이 이제 2004년이 되면은 성판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관찰을 또 도입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같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는 거죠.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걸 우리가 좋은 스쿨을 도입했다. 그래서 늘 미국에서 쓰는 표현이 피핑탐이란 말이에요. 탐이라고 하는 거 이름도 들어가고요. 좋은 스쿨 뭐 이러는데, 좋은이란 말이 한국어로 치면은 가장 흔한 이름, 홍길동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요. 아무튼 남성 그런 표시겠죠.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좋은 스쿨을 도입하는 게 2005년부터요. 그리고 이제 이때 되면서 원호 실적에 급격한 신장 그러는데, 원호 실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원조 지원 보호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확대돼요.
무슨 말이냐면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관찰소의 제반 정책도 연성화, 뭔가 좀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를 주장했었고 보호관찰 정책의 중요한 정책자들은 보호관찰 제도를 이렇게 복지 쪽으로 연결짓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특히 이제 경찰 협조를 받는 지명수배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부분이 생겼을까요? 지명수배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관찰관이 일일이 했던 일들이 좀 업무가 경감되겠죠. 이걸 한번 살펴보면 지명수배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대상자의 소재 추적과 검거를 하는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제재 조치 업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보호관찰, 뭐 지역 사회 봉사센터 뭐 이런 부분들 복지하고 연관됐던 것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천했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마지막 중간고사 때 세 번째 문항으로 썼던 어떤 강경화된 보호 관찰들, 그 내용들을 변화해가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살펴보고 보호 관찰의 기능들에 대해 이념과 기능도 조금 더 공부하는 걸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